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 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톡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 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 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에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평범한 스펀지와 베이킹소다는 벽에 묻은 작은 기름때, 지문, 얼룩을 지우는데 훌륭한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나무 울타리 등 페인트가 칠해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후 얼룩진 부분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마른 천으로 베이킹소다를 닦아내서 남은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이 페인트를 망칠까 걱정된다면 먼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서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즙을 추출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딱딱한 표면에 살짝 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힘껏 짜주세요. 바닥에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면 작은 파편을 모두 찾아내서 치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투명하다면 더욱 그렇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빵 한 조각이요. 큰 조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닥에 두꺼운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작은 조각을 주우세요. 빵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심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쪽을 반으로 잘라 빈 그릇에 문지르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타, 리조또 또는 샐러드를 그 그릇에 담고 식사를 즐기세요. 프링글스 튜브는 종이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 좋은 옵션입니다. 깔끔한 미니멀리즘 주방에 어울리도록 튜브를 일반 색상으로 칠한 다음 측면에 탈착식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칫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칫솔모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요. 칫솔모가 바늘귀를 통해 실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고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에 지워지지 않는 성가신 차 얼룩이 있다면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아보세요. 더러워진 수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력이 약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접시의 어두운 얼룩을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최근에 정말 멋진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요. 꽃의 수명을 매우 쉽고 거의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설탕 몇 티스푼을 넣어요.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을 꽃병에 다시 넣기 전에 줄기에서 2.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이 요령은 수분 흡수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줄기, 특히 딱딱한 줄기에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제 꽃다발을 꽃병에 다시 넣어요. 꽃은 12시간 이내에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발이 시린 경우 헤어드라이기로 신발을 따뜻하게 데운 후 사용하세요. 이 팁은 야외용 겨울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솜 2개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솜을 신발에 밤새 넣어두세요. 아침에 제거하면 멋진 향이 날 거예요. 좋아하는 향을 몇 가지 섞어서 신발 향을 맞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팁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2숟가락을 넣고 식초를 조금 부어주세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쇼를 즐기세요.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머리 바로 뒤에 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해요. 그런 다음 동일한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 8개의 작은 가시는 바람에 강한 불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장이 작아서 새 옷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면 빈 음료수 캔 위에 금속 탭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 위에 옷걸이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옷걸이의 보관 공간을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비상용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셨나요? 버터예요. 차가운 버터 조각을 잘라서 내열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중앙에 똑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심지가 필요해요. 평범한 면끈이나 노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구멍을 통해 양초 바닥까지 들어가도록 찌르세요. 심지 끝에 버터를 부드럽게 바르고 새 DIY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넥타이에 성가신 주름을 펴려면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세요.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데 구겨진 지폐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 지폐를 빠르게 다림질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낭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우와, 지퍼가 뻑뻑해요. 왜 다른 지퍼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둘러 코트를 버리지 마세요. 비누를 지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스타킹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그 안에 긴 판지 튜브 2개를 넣으세요. 양쪽에 튜브 하나씩을 넣어 내부 문 아래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문 아래의 틈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줍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옷걸이형 옷 보관함에 여러 칸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 바로 넣고 지퍼를 잠그면 떠날 준비가 끝납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이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단 2초 만에 옷장에 걸 수 있어요. 신발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빗을 잡고 못을 빗살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안전하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못을 박기 시작하면 빗을 부드럽게 밀어내어 못 박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냄비나 팬을 닦을 때 비상용 금속 수세미가 필요하다면 은박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약간의 주방 세제를 바르면 새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효과가 좋죠? 참고로 은박지는 새 것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요리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거예요. 샤워헤드에 물때가 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닐봉지에 식초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 샤워헤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밴드로 고정하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샤워헤드를 오래된 칫솔이나 솔로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수도꼭지 헤드에도 적용 가능해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에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의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세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체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은 오래된 종이를 봉지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게 음식과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모든 액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서 나쁜 냄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살충제는 가격이 비싸죠? 저렴한 대안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윗부분을 깔때기 아랫부분 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 후 뒤집어서 병 안에 넣으세요. 따뜻한 물 2컵과 설탕 2큰술을 섞으세요. 모기가 안에 있는 액체에 이끌려 갇히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지 말고 편히 앉아서 쉬세요. 친구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업무 발표를 위해 2주를 외우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네? 그 사람 연락처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죠. 2001년 일론 머스크는 프랑스 우주국에서 일하던 기계 엔지니어 짐 칸트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로켓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캔트럴에게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빌렸습니다. 곧 그는 책을 돌려주면서 과학자와 로켓, 물리학, 그리고 천체 역학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됐어요. 캔트럴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로켓 과학자가 되고 싶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론 머스크는 2가지 기본적인 학습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지식나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학습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나무 기둥과 큰 가지에서 시작하고 그 후에 나뭇잎으로 이동하세요. 지금쯤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세요. 개별 단어를 기억하는 대신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외울 때 여러분의 지식을 위한 든든한 줄기를 만들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물리학에서 틱톡 트렌드에 이르기까지요.
두 번째 규칙은 연결할 수 없는 항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절대 무작위로 배우지 않아요. 그는 모든 새로운 정보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더 깊고 견고한 기반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 결국 다 없어질 불 속에 던져버리는 대신에 지식나무의 잎과 가지를 연결하여 꽃이 피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그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뒷마당 바베큐 파티에 초대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상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세요. 그들의 인터뷰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고 또 읽으세요. 머스크는 다른 천재들에 대한 책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9살이었을 때 그는 브리테니커스의 백과사전 전체를 읽는 데 전념했고 그 후에는 매일 약 10시간 동안 공상과학 책을 읽었어요. 만약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주먹을 꼭 쥐고 두뇌 파워를 북돋우는 다른 파격적인 방법들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세계 인구의 99%가 지배적인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네, 글쓰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을 말해요. 가끔 다른 손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두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과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를 닦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반대쪽 손을 사용하세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응하면서 두뇌에 완벽한 종류의 자극을 줄 거예요. 그냥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는 하지 마세요. 줌바, 살사, 재즈 댄스, 힙합, 가능한 한 자주 춤을 추세요. 댄스 수업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출 때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던 춤 동작을 온라인 비디오로 시청하세요.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울 때 여러분의 암기 기술과 처리 속도가 높아져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감각을 사용해보세요. 시장을 방문하거나 여행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쿠키를 굽거나 회의에서 메모를 하거나 새로운 식당을 시도해보세요. 무엇을 하든 동시에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매일 하는 일이라도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두뇌 파워가 그 기억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길로 출근하거나 테이블 반대편에 달력을 놓거나 새로운 종류의 커피를 마셔보세요. 일상적으로 무시하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금 주방 찬장에 접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접시를 세거나 여러분이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의 수를 세세요. 또한 눈을 감고 샤워를 해보세요. 촉각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하는 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아까 주먹을 꽉 쥐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 몽클레어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90초 동안 오른손을 꼭 쥐는 것이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만약 왼손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쉬운 명의 성인들에게 긴 목록의 단어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주먹을 쥔 사람들은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주먹을 쥐는 것이 기억 처리를 담당하는 특정 뇌 영역을 촉발시킨다고 믿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누군가 소개해준 여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차를 고치는 걸 도와주었던 그 멋진 정비사는요? 아마 얼굴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름은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뇌에 다시 한번 운동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세요. 방금 생각해낸 것, 읽은 것, 들은 모든 것을 반복하세요. 그것은 기억력을 강화시킬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간격을 늘리면서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세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매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데이터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드세요. 또 다른 기억 기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장소를 고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학교 또는 옷장도 좋아요. 크고 디테일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집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제 그곳을 통과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세요. 현관문으로 들어섭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부엌이요? 네, 이제 외우고 싶은 정보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각 지점은 고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방일 수도 있고 그 방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기억의 궁전을 세세하게 그리세요. 작업을 마치면 눈을 감고 이미지를 시각화합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려진 것과 비교하세요. 둘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외우고 싶은 정보를 덩어리로 나누어 궁궐 전체에 퍼뜨리세요. 만약 연설을 암기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문구를 문 매트 위에 놓고 더 멀리 한 줄 한 줄 집 주위에 위치시키세요. 자신만의 코딩 시스템을 만드세요. 단어와 숫자 이상의 것을 사용하세요. 숫자 2 대신 100조를 사용할 수 있고 마칭 밴드가 마치를 대체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상징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매일 적어도 15분 동안 기억의 궁전을 방문하세요. 박물관 견학하듯이 궁전을 거닐어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전체 경로를 걷거나 하루에 한 방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세요. 같은 궁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장소를 새로운 정보로 다시 채우고 새로운 투어를 시작하세요. 또한 왕족이 된 기분을 내며 한 번에 하나 이상의 궁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GPS를 쓰지 마세요. 물론 밤에 낯선 도시를 운전할 때는 예외지만 이따금씩요. 2013년에 한 연구는 길을 찾기 위해 항상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한 부분을 줄어들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곳은 공간 메모리와 데이터를 단기 저장에서 장기 저장으로 재배치하는 일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장소에 가는 방법을 직접 알아내거나 최소한 GPS를 사용하여 그곳에 가더라도 돌아올 때는 기억에 의존해보세요.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연구에 의하면 젓가락 사용이 신경세포의 새로운 확장을 성장시키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뇌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아니면 뜨개질을 하거나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굴리거나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두뇌세포에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로드트립,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안 돼요. 기름값을 아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차가 막힐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연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 불필요한 공기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가장 편안한 승차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더 짧아 보이는 경로와 더 길어 보이는 경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짧은 경로가 연료 사용량 측면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체증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해요. 이 경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주요 요인인 과속과 감속을 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나 신호등이 있는 대화형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모래 한 자루, 낡은 공기 주입식 침대, 신발 한 켤레, 물통 5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려면 짐을 정리하세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짐을 45kg 정도 줄이면 차량 무게 대비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교통 수학입니다. 브레이크를 덜 밟고 가속을 줄이세요. 시속 8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또한 공격적인 운전은 교통 에티켓에도 어긋나요. 따라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제동하세요.
0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이유 없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짜증, 소요되는 시간, 추가 유류비 등을 합산하면 번화한 쇼핑지역, 비즈니스 센터 또는 즐겨 찾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다소 먼 곳에 주차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검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유소 찾기 앱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은 절대 아닙니다. 한 주유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세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앱을 깔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할인, 캐시백, 추가 포인트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부 식료품점은 주유소와 제휴를 맺어 주유소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기름값 지출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최신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는 경우 공회전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을 피하세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45초에서 120초가 걸리며 시동을 거는 데는 10초의 연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0초 이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계속 켜두면 시간당 최대 2리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고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여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하여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연료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기 때문에 일반 연료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유구 실을 점검하세요. 실이 약해지면 산소가 연료 트렁크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더 빨리 연소돼요. 주유캡을 교체할 수 있지만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센서가 새 주유캡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운이 좋아요. 분당 회전수인 RPM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어 단수가 낮을수록 RPM이 높아집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더 많은 토크를 생성하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요. 따라서 고단 기어로 빠르게 변속하세요.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24km 정도에서 2단 기어로 변경하고 48에서 56km로 주행할 때쯤에 1단 기어로 변경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 지붕에 있는 자전거 트랙을 제거하세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0%, 시내에서는 최대 8%의 연료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후방 장착형 카고박스를 선택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또는 순수 전기 자동차를 살펴보세요. 전기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옵니다. 토요타 라브4, 현대 소나타, 볼보 XC90 등이죠. 운전 비용을 10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운전하지 마세요.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동료와 운전 책임과 주유비를 분담하세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팁이나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웹 검색, 게임, 소셜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능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백탭. 아이폰 뒷면에 있는 멋진 애플 로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폰 케이스를 씌웠다면 벗겨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폰에 분명히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비밀은 아니잖아. 물론 특별해 보이지 않겠지만 단지 멋진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건 버튼이에요. 절 못 믿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전화기를 뒤집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설정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편리한 기능이 비밀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설정으로 가서 손쉬운 사용을 누른 다음 터치 메뉴를 누르고 목록의 맨 아래로 이동하면 거기에 백탭 옵션이 있어요. 찾았나요? 좋아요. 더블 탭과 트리플 탭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고 시리를 부르고 앱을 전환하고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야 할 때 양손의 손가락을 어렵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시리 발음 조정. 시리에게 친구 이름을 대고 전화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아마도 시리, 선영이한테 전화해줘 라고 말하면 시리가 시오나영에게 전화하는 중이라고 응답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연락처 목록에 시리가 헷갈려 할 만한 어려운 이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연락처에 없다는 응답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리는 스마트폰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디지털 보조기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가장 흔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점이 불편하다면 시리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음을 틀린 순간에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가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물을 거예요. 성과 이름 혹은 사람이 아니라면 장소 이름을요. 일단 정보를 주면 시리가 몇 가지 옵션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친구가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락처를 열고 시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하세요. 발음나는 대로 이름을 메모 섹션에서 추가하고 발음 철자를 눌러 시리가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한 디지털 비서도 가끔 도움이 필요해요. 시리야, 레비오사, 레비오사가 아니야. 측정 앱. 연장통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아니면 줄자를 어느 서랍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폰에는 도움이 될 비밀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아이폰에는 목공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측정 앱을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 테이블, 책장 또는 소파에서 치수를 재기 위해 더 이상 길고 사용하기 불편한 테이프 줄자는 필요 없어요. 이 앱은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측정하려는 면적을 앱이 분석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 중앙에 점이 있는 흰색 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측정하려는 물체의 모서리에 점을 맞추고 측정하려는 위치까지 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무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물리적 테이프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옵션은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견적을 내기에 매우 적합해요. 측정 앱은 수평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앱의 수평계 탭으로 전환하고 판독을 원하는 표면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녹색 화면과 제로 판독치를 얻으면 평평한 표면이에요. 이 기능은 나침반 앱의 수평계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연장 덕분에 아이폰이 여러분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맞춤형 진동 패턴 만들기. 요즘 우리 모두는 매우 빠르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영화관, 학교에서 대개 아이폰을 진동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멋진 벨소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갑작스러운 선율이 주변 사람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쁜 것은 화가 난 고용주나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진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마 다양한 상황과 연락처에 따라 다른 진동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애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아이폰의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은 맞춤형 진동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친한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박자를 듣고 싶다면 아이폰에서 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도 설정으로 이동해서 소리 및 진동에서 사용자 지정할 톤을 선택하고 진동을 누른 다음 새로운 진동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에 드는 조용한 리듬이 생길 때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소리 없는 DJ처럼 달콤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진동 옵션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새벽 모닝콜이 좀 더 즐거워지겠죠? 기분 좋게 잠이 깨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트랙패드.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엄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오타가 생기기 쉽고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키보드 위에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긴 글을 타이핑하다가 오타를 발견합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종종 그냥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만일 문자를 보낼 때 틀린 맞춤법에 집착하는 유형이라면 키보드를 트랙패드 모드로 전환하여 편집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폰의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이죠. 사용하기도 쉬워요. 스페이스바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모든 키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에서 손가락을 떼고 입력을 계속해요. 작은 아이폰 키보드로 글을 쓸 때 짜증스러운 또 한 가지는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 탭을 바꾸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메시지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는 분명 조금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 키보드에는 이를 쉽게 해주는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숫자 1, 2, 3 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 및 기호 탭이 나타납니다. 이 탭을 누르고 있으면 해당 탭이 열린 상태로 남아있고 손을 떼면 문자로 돌아가요. 곧 스마트폰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타이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두 개의 플라스틱 컵 사이에 끈을 묶어 집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꽤 멋지다고 생각했겠지만 실 전화기는 날씨를 알려주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없어요. 확실히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솔직히 스마트폰 이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의 옷이나 신발과 같은 것이 됐어요. 가장 일관된 액세서리죠. 이제 이러한 유용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아이폰 전문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면 언제라도 실전화기로 돌아가세요.
적어도 충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 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리치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리치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릿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 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 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 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의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골이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2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2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여러분은 리셀러에게서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가격은 정말 괜찮은데 뭔가 좀 찜찜해요. 바느질을 확인해보세요. 바느질 상태는 눈에 잘 뜨이지는 않지만 짝퉁의 중요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진품은 바느질이 촘촘하고 깔끔하며 빈틈이 없어요. 바늘땀도 모두 같은 색의 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짜는 바늘땀이 듬성듬성한데 그건 생산 자재 비용이 덜 든다는 뜻이죠. 줄도 그렇게 똑바르지 않을 거예요. 로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모조품에서는 진품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도와 경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많은 고급 브랜드들은 제품에 직접 로고를 찍거나 금속 또는 가죽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디자이너 제품에는 로고가 항상 완벽하고 회사 이름의 상세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철자가 틀리지 않아요. 로고뿐만 아니라 옷에 쓰여 있는 것에도 전혀 오류가 없을 거예요. 진품 원단에는 당김이나 찢김이 없습니다. 바래거나 번지지 않아요. 만약 가죽 제품이라면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면 소재라면 몇 초 동안 주먹에 쥐어보세요. 만약 종이처럼 구겨진다면 제조업자가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작용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세탁 후에 모양이 안 좋게 변할 거예요. 드레스나 스커트에 신축성 있는 부분을 잡아당겨 보세요. 품질 좋은 물건은 이후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원단 패턴은 진품에서는 항상 일치하며 지퍼는 끈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지퍼는 자주 고장나는 노출된 플라스틱 지퍼와 달리 가장 믿을만하고 오래갑니다. 드레스, 치마,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옷의 지퍼는 모두 길이와 색이 같아야 해요. 단추는 단단히 달려있고 실밥이 풀려있지 않습니다. 단추 구멍은 깔끔하게 오버록 되어 있고 같은 크기로 나 있어요. 솔기를 부드럽게 잡아당겨보세요. 빈틈이 보이면 확실히 고급 의류가 아닙니다. 만약 손잡이, 끈 또는 고정장치의 색이 바래 보이거나 주름에 자국이 남는다면 정품 브랜드가 생산한 게 절대 아니라는 또 하나의 표시예요. 디자이너 제품은 싸구려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할 고급 진품은 상표가 새겨진 티슈 종이로 상표가 붙은 천 드로스트링 백에 포장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판매자가 확인을 위해 세부 정보의 클로즈업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짝퉁 청바지 제조업자들은 대부분 외관을 재현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가능한 한 싸게 생산하려고 합니다. 질이 좋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바지가 더 가볍고 얇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이상한 색조를 띠거나 염료물이 빠질 수 있어요. 청바지의 크기와 스타일을 표시하는 진품 안쪽 라벨은 촘촘한 작은 바늘땀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미세 스티칭은 생산 공정을 더 비싸게 만드는 보안 장치입니다. 가짜 라벨은 바늘땀이 길고 듬성듬성해서 깔끔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짝퉁의 지퍼와 태그에는 거의 스탬프가 찍혀있지 않아서 평범해 보입니다. 리벳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청바지에 있는 리벳은 로고나 제조사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안쪽 솔기도 더 짧게 만들어져요. 디자이너 청바지 모조품은 뒷면에 있는 브랜드 패치도 가장 저렴한 종이 판지를 사용하고 진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천 태그가 있습니다. 진품 청바지의 뒷면에 있는 가죽 패치는 바래거나 말라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세탁을 했거나 중고품을 구매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브랜드 운동화를 쇼핑할 때는 박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품 운동화는 옆면에 눈에 띄는 접착제 얼룩이 없어요. 신발 안창의 글씨체는 신발 크기에 맞아야 하는데 짝퉁의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간격이 넓거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 태그는 항상 안창 하단에 부착되며 정중앙에 위치해야 해요. 진품 신발굽의 마무리가 엉성하지 않을 거예요. 브랜드 이름은 완벽하게 정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모든 글자의 크기와 높이는 동일해요. 진품의 진짜 가죽 신발을 착용하면 발에 더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품에는 양질의 고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창이 산화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칭이에요. 특정 모양의 신발 구멍과 대비 혹은 일치하는 색상의 바늘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이너 부츠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 평행하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쇼핑할 때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크기를 확인하고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내부 라벨에 제조 국가가 적혀 있을 거예요. 만약 프랑스나 이탈리아라고 쓰여 있다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더 낮아요.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가방에 정품 카드를 추가하고 고유한 일련 번호로 물건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의 진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온라인으로 검색하세요. 모든 모델의 이름을 새기지는 않으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고급 제품은 거의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세일을 한다고 해도 재고 정리 가격에 판매되지 않으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백이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가죽의 느낌과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매끄럽고 고르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가죽은 약간 고르지 못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는 광택이 나지 않아요. 그건 모조품이라는 또 하나의 표시예요. 주머니를 세어보고 정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짜 가방은 종종 사진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감 색상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방과 정확하게 같은 색깔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튼튼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바느질은 완벽하게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느슨한 실밥을 내버려 두거나 더 저렴한 생산을 위해 솔기 끝에 지저분한 바늘땀을 남기지 않아요. 최고급 소재로 만든 고급 시계는 너무 가볍지 않아요. 진품 시계는 항상 가짜 시계보다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메커니즘은 매끄럽고 가짜와 달리 똑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시계줄의 나쁜 냄새,
고르지 못한 색감, 긁힘과 마모는 고가 및 중저가 인기 브랜드 모두에 있어 가짜라는 또 하나의 표시입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장신구의 뒷면을 확인해보세요. 철자 오류 없이 브랜드 이름이 적힌 로고 같은 기본적인 정보, 시계 케이스 재료, 보통 강철이죠. 태엽 장치 제조 국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색임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진품 디자이너 안경에는 항상 디자이너 로고, 제조업체 정보 및 바코드 또는 일련 코드가 상자에 있어요. 독특한 글씨체와 글자 간격이 고른 고품질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몇 가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디자이너 선글라스의 렌즈는 항상 우수한 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 이름이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고를 긁어서 쉽게 지워진다면 가짜입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된 진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 되고 스테인레스 제품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안경다리를 움직이면 경첩이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아요. 고품질의 틀과 나사를 이용해서 부착됩니다. 캐시미어 스카프를 쇼핑할 때는 그것을 빛에 비추어 잡고 짜임새를 살펴보세요. 고르지 않고 불규칙해 보이면 순수하게 수공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만이 완벽하게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광이 너무 많이 난다면 분명히 혼합물이나 이물질 섬유가 첨가되어 있어요. 목에 걸어보세요. 진품 파슈미나는 저자극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매끈하고 섬세하게 느껴질 거예요. 들고 있으면 따뜻할 거예요. 만약 캐시미어 스카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진품인지 의심스럽다면 보풀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진짜 캐시미어는 다른 천연 섬유와 마찬가지로 보풀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일론이나 실크가 들어있을 거예요. 진품 향수는 박스에 가장 단단하게 밀착되도록 봉인된 두꺼운 셀로판 포장이 있습니다. 넓고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나 지나치게 접착제가 많지 않아요. 진품 향수 포장은 고품질의 하얀 종이 보드로 만듭니다.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를 포장 라벨의 정보와 비교하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위조품이라는 표시예요. 유명 브랜드는 제품의 염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보통 진품 향수는 색이 옅어요. 약간 거칠고 휘어진 모조품 병과는 달리 진품은 항상 표면이 매끄럽고 고운 고급 병에 담겨 나옵니다. 노트북이 창문 밖으로 날아가네요. 지난 휴가 때 찍은 사진 액자도 뒤를 따라 나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최대한 빨리 뛰세요. 잠깐, 단 30분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파트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옳다나 틀리다라고 말하는 대신 마음에 들어나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요리가 많이 맵지 않아서 입맛에 안 맞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파트너를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음식 정말 맛없어서는 안 돼요.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옳다 또는 틀리다는 말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해보세요. 사실은 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세요. 보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설거지해 라는 말은 판단이 가득 차 있어요. 설거지 좀 도와줄래는 친절하게 부탁을 요청하는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이미 논의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이는 그저 파트너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과 같은 빈말도 대화를 막습니다. 항상 나는으로 말을 시작하세요. 이는 파트너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넌 내 말을 절대 안 들어를 넌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로 대체하면 상대방이 덜 방어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할 뿐 그렇다고 다 나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화를 포함한 우리의 감정은 종종 그 감정이 시작된 곳에 묶여버립니다. 부엌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갈등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건설적인 대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너무 크게,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없이 우물우물거리거나 너무 많은 생각을 끝없는 그리고로 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속되는 문장은 듣는 사람이 귀를 닫게 만들어요. 마주보지 말고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하세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파트너의 반대편에 앉으면 파트너가 문제의 다른 편이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대신 개를 산책시키거나 목욕시키고 자전거를 타러 가는 등 공동의 일을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더 쉬워질 거예요. 일단 긴장이 풀리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수사적인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저 상황에 기름을 붓는 공허한 위협이 될 뿐입니다. 왜 항상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는 말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들려요. 네가 나한테 소리 지를 때 정말 불편하니까 그만해줄래? 라고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바를 바로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절대 또는 항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넌 내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와 같은 말을 할 때 파트너는 방어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이 매우 신경 썼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파트너의 감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상황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그 대신 어제 정말 네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좀 속상했어 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보류하세요. 만약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롭거나 피곤하다면 갈등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목욕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켜 보세요. 또한 진정을 위해 478 심호흡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으시고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항상 진지한 대화가 할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파트너를 확인하세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을 존중하고 생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알겠어,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같은 간단한 문장을 써보세요. 이 말은 마법처럼 작용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적대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둘이 함께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번에 하나씩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세요. 파트너에게 너무 많은 불평을 던지기 시작하면 부엌 싱크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싱크대에 문제가 가득 차게 되고 더 많은 문제가 안을 막을수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가르치는 톤으로 말을 했을 때 파트너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의 상사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톤은 분노만 일으킬 뿐이에요.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것이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하고 파트너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한 다음 권위적으로 들리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파트너가 조언을 요청하더라도 조언이 아니라 정보를 주세요. 보통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내 라는 말은 파트너가 다른 일을 찾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게 싫으면 일을 그만둬 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고는 싶지 않은 명령처럼 들려요. 그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엉망진창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불쾌해질 거예요. 상대도 모욕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고 작은 문제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만약 빨래를 집안 곳곳에 두지 말고 더 조심하라고 한다면 상대도 기꺼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만 얘기하자와 같이 잘난 척쟁이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경청할 가치가 있는 자신만의 관점이 상대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도취적인 경향을 알고 있으며 이를 고치고 싶다면 파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속단하지 말고 파트너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추측해보세요. 탐정놀이를 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 해로울 수 있고 심지어 정신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든 결과가 나빠질 거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거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내리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에 성급히 도달하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어요. 혹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일어났던 자신의 다른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비록 상대의 관점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응, 맞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거예요. 대화의 좋은 출발점이죠. 이것은 불만이 있는 고객을 상대할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업에 사용되는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예요. 가벼운 칭찬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과거에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했다면 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파트너에게 투영되어 과거의 생각에 맞춰서 파트너의 말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차리는 걸 안 도와줬네가 너는 우리 관계에 도움이 안 되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같은 편을 데려오거나 그들을 파트너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비난의 게임으로만 끝나버릴 겁니다. 비난은 항상 맞고 그른 것을 가리고 누가 갈등해서 이기거나 틀리는 문제로 끝나버려요. 파트너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낄 거예요. 행복한 관계에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 갈등에 대해 쓰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상세히 써보세요. 일기는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과정은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좌뇌를 활성화해줘요. 감정적인 우뇌가 조금이나마 진정되도록 도와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일기를 편지로 만들어서 싸움 중에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비슷한 문제로 계속 싸우면 핵심 가치와 신념에 큰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파트너에게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랑, 관계, 가족 역할 또는 돈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누군가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차이를 이해할 수는 있고 싸움에서 상처를 덜 입을 거예요. 가끔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자신이 꼭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몇 가지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함께 극복한 각각의 싸움을 기념해보세요. 나가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크게 웃어보세요. 갈등을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자신에게 더 좋은지를 모른다면 파트너가 상황을 더 낫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준비가 안 된 것을 파트너에게 절대 요구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걸음걸이에요. 걸음이 빠르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만약 머리를 높이 들고 어깨는 뒤로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걷는다면 그들은 사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공감을 즐기죠. 또한 쉽게 지루해하고 도전을 좋아하죠. 만약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편안해 보인다면 그러면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침착하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중간 속도의 걸음걸이지만 자신 있게 성큼성큼 걷는다면 매우 협조적이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의존하죠.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수줍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상처받기 쉽고 혼자 있기를 좋아할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만약 어딘가 걸어 들어갈 때 특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일 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다면 항상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를 확인하세요. 그걸 항상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출입구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뭔가 예를 들어 출입구 같은 것을 정신적 지주로 쓰세요. 출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바디 랭귀지를 확인하라고 스스로 알려주세요. 똑바로 걷는지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떤 출입구든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출입구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기폭차가 될 것이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자세를 교정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다시 단서들로 돌아갈게요. 그 사람의 옷차림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아닌 옷은 입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을 선호해요.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입는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디자이너 의상을 입으면서 로고를 보여주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과 직장에서의 성취를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워커홀릭들이에요. 정장을 입고 격식을 갖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련되고 적극적이에요.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중성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닫혀있고 자신에게 주의가 끌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배후에 있는 걸 선호하죠. 심지어 신발의 선택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부츠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 신발을 소유한 주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묘사하라고 했죠. 놀랍게도 묘사가 꽤 정확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쾌활한 사람들이에요. 신발이 새 거거나 완벽한 상태의 사람들은 집착하고 불안해해요. 앵클 부츠 애호가들은 강요가 심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방을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들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만약 몸 앞에 바짝 붙여 있다면 그들은 신중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악수로 가볼게요. 이건 사회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배적 악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여러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뒤집어 내미는 거예요. 이 지배적인 사람은 여기서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 좋아하고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가끔 약간 강압적일 수 있어요. 순종적 악수는 반대의 상황으로 그 사람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덮을 때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자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쉽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손을 거의 흔들지 않는 헐렁한 악수예요. 이 악수는 여러분만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일방적인 악수죠. 이 악수는 약함과 무관심을 의미해요. 또 양손 악수도 있어요. 이건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손등에 두 번째 손을 올려놓으면서 양손을 다 쓰는 경우예요. 이런 유형은 상대방의 우세를 받아들이지만 상의는 하자고 하는 것이죠.
찬찬히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에게 전형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손이 상대방 손등이 아니라 위에 있다면 그건 자기 방어의 한 방법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등이나 팔 또는 다른 곳을 자유로운 손으로 만지죠. 이건 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며 그들의 삶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눈 마주침으로 가볼게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눈에 주목하세요. 눈 마주치는 걸 유지하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다소 긴장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또는 그냥 수줍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침해하는 걸로 느껴서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만약 눈을 엄청 많이 깜빡인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면 여러분을 의심하고 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식당, 호텔, 소매상 또는 음식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세요. 서비스 직원은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고객들은 그 태도 그대로 화답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 고객이 힘이 있는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러니 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친절하게 하는지 또는 좋은 사람의 의무가 없을 때 사람들을 푸대접을 하는 걸 선택하는지 보세요. 권력은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내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손한지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예요. 네, 만약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알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다면 그들은 과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무례한 거죠. 흥미롭게도 동물들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줘요. 동물들은 외모, 사고방식 또는 교육 수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수하기가 쉬워요. 동물들은 통제하기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의 분위기, 바디 랭귀지,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육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독서 취향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고전 문학을 즐기는 사람은 감정이입을 잘하며 타인을 깊이 알아가는 걸 좋아해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길 좋아하고 가끔 이 세상 밖에 있는 진정한 몽상가들이죠.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공포 소설 독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아드레날린을 좀 찾는 사람들이죠. 스마트폰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거예요. 폰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겐 기분을 복돋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항상 다투는 사람은 자아도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유가 있어서 논쟁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논쟁을 취한다면 단순히 그들은 좋은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누가 빨리 먹는다면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극장표가 있는데 늦은 걸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컵을 들고 마실 때 어딜 쳐다보는지 잘 보세요. 컵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상주의적이면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컵 밖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이며 근심 걱정 없고 사람을 믿지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실 때 눈을 감아요. 이건 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나 자신의 생각이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이 짠 할 때 잔을 더 높이 든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잔을 더 낮게 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걸 나타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글씨는 악필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나 방금 만난 모르는 사람의 메모를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을 너무 인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방금 천재와 아는 사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 카페를 찾고 계시는군요. 온갖 종류의 무섭고 미스테리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야, 뭐죠? 어떤 괴물이 머리 위로 뛰어올랐어요. 몇 초 더 전력 질주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네요. 여러분은 112에 전화를 하라고 소리치다가 거울로 고양이가 머리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요청을 활성화하면 아이폰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나올 거예요. 또한 근처에 있는 응급 구조대에게 연락이 가서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이 기능을 켜기로 했다면 선택해둔 연락처로 자동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을 활성화하려면 잠금 버튼과 볼륨 버튼 중 하나를 함께 5초간 누르시면 돼요. 화면 잠금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눌러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설정, 긴급 구조 요청, 측면 버튼으로 전화 걸기.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비상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는 게 좋아요. 건강 앱으로 이동하여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고 다음에 열리는 메뉴에서 의료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편집을 누르고 비상 연락처로 스크롤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와의 관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완료를 눌러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세요.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이폰이 현재 위치를 비상 연락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조 요청이 활성화됐다는 걸 알려줄 겁니다. 이동 중이면 최종 목적지가 동보될 거고요. 또한 의식이 없어서 응급 구조 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모든 의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전원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메뉴가 열릴 때 비상 모드를 눌러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연속 3번 빠르게 누르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도 응급 모드 약관에 동의한다는 박스를 누르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전원 버튼이 없는 경우 화면을 아래로 밀어서 빠른 설정을 열고 전원 아이콘과 응급 모드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배터리를 아낄 수 있도록 앱 사용이 제한될 거예요. 손전등을 사용하고 경보음을 크게 울리고 위치를 전송하고 당연히도 긴급 통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이 잠겨 있어도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위쪽으로 손가락을 대고 비상 통화를 누르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화면 상단에 표시될 거예요. 설정, 휴대폰 정보, 긴급 연락처에서 연락처 중 최대 4개를 할당할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핸드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의 의료 정보를 모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구조 요청 기능을 사용해야 할 경우 핸드폰이 전방 및 후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주변 오디오를 녹음할 거예요. 이 정보는 정확한 위치 및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비상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안드로이드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신호를 수신해서 119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응급 모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세로 점 3개를 눌러 추가 옵션을 열고 끄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호의 강도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와이파이를 끄고 다음 번호로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필드 테스트 도구가 시작됩니다. 구형 iOS에선 화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이런 숫자가 표시될 거예요. 최신 iOS를 사용하는 경우 기기 정보가 포함된 기본 메뉴가 열릴 거예요. LTE를 누른 다음 서빙 셀 측정을 눌러보세요. RSRP0 및 RSPR1은 숫자에서 셀룰러 신호의 강도예요. 막대보다 정확하고 항상 음수로 나오죠. 마이너스 50에 가까울수록 좋고 제일 나쁜 건 마이너스 130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선 설정, 추가 옵션 또는 추가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정보를 열고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동한 다음 신호 강도를 눌러보세요. 이런 메뉴가 없으면 네트워크 유형 또는 심 상태를 누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절대 전화기를 끄지 마세요. 계속 켜두면 응급 구조대가 GPS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비상 모드로 전환하고 싶지 않지만 배터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면 화면 밝기를 줄이고 최소한의 시간 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세요. 진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 로밍을 끄고 정말 필요한 앱 외에는 실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을 하나씩 종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친구나 동료가 없이 가고 있다면 왓츠앱에서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 앱 앤 알림, 고급 앱 권한, 위치, 왓츠앱을 켜서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앱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핸드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대화를 열고 첨부를 누른 후 위치 및 실시간 위치 공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그룹 채팅의 참가자와 공유할 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보내기를 누르세요. 공유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거나 가까운 사람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라는 것을 아는데 한동안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앱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그 사람에게 보낼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낯선 장소를 갈 때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하세요. 낯선 지역에 있거나 신호가 잘 잡히지 않거나 아예 잡히지 않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의 구글 지도 앱에서 안내말을 눌러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영역을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를 다시 눌러주세요. 아이폰에서 4자리 또는 6자리 암호 대신 암호를 사용해보세요. 설정, 터치 ID 또는 페이스 ID 앤 암호 변경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전 암호를 입력한 다음 암호 옵션 및 사용자 지정 영숫자 코드를 누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어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얼굴 인식보다는 지문이 낫습니다. 고화질의 사진으로 휴대폰을 속여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거든요. 지문은 따라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지나고 있다면 잠시 동안 생체 인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Touch ID 또는 Face ID 앤 암호로 이동한 후 Touch ID 또는 Face ID를 해제합니다. 다시 안전해지면 다시 얼굴이나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잠금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문 인증이 즉시 비활성화되고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숨겨 데이터로 보호할 수 있죠.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금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설정을 열고 보안엔 위치로 내려간 다음 잠금 화면 기본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금 활성화 옵션을 눌러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핸드폰을 잠금 모드로 전환하시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어떤 날씨에서나 사용자를 더 빨리 인식하도록 페이스 아이디에서 대체 외모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겨울 모자나 안경을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다음 설정 페이스 아이디 앤 암호 대체 외모 설정을 엽니다. iOS 12 이상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비상용 앱을 설치해 주세요. 자연재해 전, 도중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줄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앱에선 암기를 위해서 퀴즈 형태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의 핸드폰을 추적해 거리를 측정하고 자연재해가 가장 심한 장소를 알려주는 지진 앱도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아니길 바랍니다.